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하다가 말았죠.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또한 순환은 진행되면서 나선형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나선형이 사라질 수도 있는데 나선형이 사라질 경우 이상 여부를 점검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공적 영역의 일체를 분석할 때나 부분을 분석할 때나 동일합니다. 사례들을 살펴보면 좀 더 구체화할 수 있고 새로운 개념들을 발견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정치 철학의 영역이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몫이라고 하겠습니다. 태극신검에서는 핵심들만 다루고 있죠. 어떤 그래요. 개별적인 대상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죠. 그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하여간 공적 영역은 올바른 목적을 설정하고 올바른 목적 달성 방식을 탐구하고 실천하면 국가와 국민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석탄과 다이아몬드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식물이 지하에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석탄이 되는가 다이아몬드가 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탄소를 주성분을 하는데 고온과 고압 속에서 흑연이 다이아몬드로 질적 전환을 합니다. 그래요. 음,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탄소를 주성분을 하지만 그 값어치는 다르죠. 정부 역시 값어치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을 상실하고 사리사욕에 의해 운영되는 정부는 어느 국가나 다 정부는 있죠. 석탄 같은 정부를 할 수 있겠죠.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서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는 다이아몬드 같은 정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라 해서 다 같은 정부가 아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정부를 가져야 되겠죠. 1955년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은 인공적으로 다이아몬드를 제조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공적 영역 역시 이와 같습니다. 석탄 같은 공적 영역을 지니는가 다이아몬드 같은 공적 영역을 지니는가 하는 부분은 올바른 목적을 지니고 올바른 목적 달성 방식을 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천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인공적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데 성공했죠. 가격은 싸겠죠. 뭔가 해보게. 큐비스로 알고 있는데 잠깐 볼게요. 하여튼 그런 게 있죠. 인공 다이아몬드. 음, 그래요.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 사적 영역의 가변 형식, 사적 영역을 구성하는 인간들은 집단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생산물을 획득하며 살아갑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적 영역의 인간들은 조직체를 구성하거나 개인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며 생산물을 직접 획득하거나 생산물을 획득할 수 있는 화폐와 같은 가치 담자를 획득합니다. 사적 영역의 인간들은 수많은 방식으로 생산물을 획득하며 살아가는데 그 방식의 종류와 수는 사회가 어떠한 역사 과정을 거쳐왔고 어떠한 발전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직업의 수와 종류에 영향을 미치는데 직업의 종류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자연으로부터 취득한 대상을 변형시키며 살아가야 하는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근본 형식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사적 영역이 취할 수 있는 근본 형식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형식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식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변 형식이라겠죠. 공적 영역의 형식 역시 바뀔 수 있냐? 그래요.
바뀔 수 있는 부분과 바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가변 형식에 넣었겠죠.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방식 속에서 살아가느냐. 우선 자연 자국도 인간이 있다. 그렇죠. 원시 시대를 생각하면 되죠. 그런 와중에 활동을 한 뒤 생산물을 얻는다. 그리고 소비 플러스 여유의 생산물이 생긴다. 그리고 또다시 이와 같은 상태로 회귀한다. 쭉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죠. 방식들을 탐구하는 거죠. 이상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면서 이상국가를 구성할 수는 없잖아요. 인간이고 개인인 거죠. 뒤에는 인간들로 되어 있죠. 고대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죠. 자급자족 시대에는 형식이 바뀌었죠. 나중에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고 8번 화폐 자본이 있다. 일단 활동을 한다. 화폐 자본으로 산업 자본이 된다. 그리고 활동을 다시 하면서 산업 자본 그리고 또 활동을 하죠. 만들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그 다음에 또 상품 자본이 된다. 팔아야 되니까 생산한 거를. 그리고 또 다시 상품 자본이 있는데 활동을 하면서 상품을 팔면 뭐가 되나요? 다시 화폐 자본이 되죠. 이러한 틀 속에서 현 시대는 움직이고 있죠. 또 9번, 10번 있다. 그래요. 10번은 삶의 양식의 최후 순환 형태이다. 현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는 형식이겠죠. 삶의 방식이겠죠. 과거에도 없었고. 그래요. 직업의 종류는 다양해질 수 있겠으나 사적 영역에서 살아가는 형식 혹은 방식은 유의 형식 중 한 가지에 속하게 됩니다. 과거 애덤 스미스와 같은 고전파 경제학자들이나 마르크스의 경우 8번 형식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몇 가지 성과를 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애덤 스미스와 마르크스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크스가 쓴 책이 있죠. 자본론이 대표적이죠.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다룬 내용들의 핵심은 애덤 스미스가 모두 다루었습니다. 애덤 스미스가 다룬 내용들을 자본론에서 변형시키거나 수정해서 다루고 있죠. 마르크스가 다룬 내용들은 애덤 스미스가 다룬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전부 아니더라도. 마르크스가 다룬 내용들은 애덤 스미스가 다룬 내용들을 좀 더 구체화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논리적으로 정교하게 내용을 전개했다는 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국부론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자본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본론 역시 추상적인 측면이 많으면 모순 역시 많을 뿐만 아니라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석이 달려있죠. 65번.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말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말이다. 객관성은 주관성에 대립하여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개별 인간의 특수한 감정이 개입되어 있거나 현실성이 없는 견해는 주관적 견해라고 얘기한다. 따라서 객관성은 개별 인간의 특수한 감정이 배제된 합리성과 현실성의 결합에 의해 생성된 지의 속성이 되며, 달리 얘기하면 합리성과 현실성의 결합으로 생성되는 지의 속성을 객관성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어디 있냐. 진리는 길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페이지 6페이지 11번째 줄에서 15번째 줄까지 남아있는 말이에요. 그래요. 그런데도 좀 더 구체화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논리적으로 정교하게 내용을 전개한 것 역시 일종의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자본론에는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더 정확한 말이겠죠. 또한 애덤 스미스가 제시한 해결책은 비록 완전하지 못하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핵심 개념들의 파악을 통해 국부와 국민들, 나아가 인간들에게 이로움을 줄 가능성이 크지만, 마르크스가 제시한 해결책은 인간 세상에 해만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글 속에 간직된 의지가
사악하기 때문인 거죠.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기 위한 의지가 간직되어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요. 시장 지배 시대에 대한 분노, 시장 지배 시대 핵심 인사들은 기업인들이겠죠. 기업인들에 대한 분노, 질투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런 의지가 반영돼서 완성된 글이 자본론이겠죠. 이를 토대로 애덤 스미스의 깨달음 수준이 마르크스의 깨달음 수준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요. 무언가를 탐구하고 질을 만들 때 인간이 시각에서 질을 탐구하겠죠. 기본적으로 인간을 위한 질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인간을 위한 질을 만들 때 물론 인간의 시각에 벗어날 수도 있죠. 벗어날 수는 있는데 그래요. 처음 시작은 어떤가요? 인간을 위한 감정에서 시작을 하는데 어떤 의지가 필요하냐 이전에 설명했죠. 기본적으로 세상에 이로움을 주기 위한 어떤 견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진리로 자비와 사랑을 실현한다. 그런 의지가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래 아무리 잘 쓴 글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의지가 결여가 돼 있으면 세상에 널리 유포되면 유포될수록 인간들에게 해롭기만 하겠죠. 그래요. 자본론에 나오는 말이죠. 자본의 순환은 세 단계를 거치는데 제1권의 서술에 의하면 세 단계는 다음과 같다. 제1단계 자본가는 상품시장과 노동시장에서 구매자로 나타난다. 기업 소유자로 이해하면 되죠. 기업 소유자가 자본을 스스로 만들진 않죠. 그래 아무것도 없이 화폐를 가지고 구매해서 그래요. 자본을 구성하죠. 기업 빌딩이건 공장이건 그의 화폐는 상품으로 전환된다. 그래요. 구매한다 이 말이죠. 구매해서 기업을 만든다 이 말이죠. 곧 유통행위 화폐가 상품으로 바뀐다. 상품을 C를 통과한다. 2단계 자본가에 의한 구매된 상품의 생산적 소비는 사람 활동과 자본을 결합하죠. 그는 자본주의적 상품 생산자로 행동한다. 그의 자본은 생산 과정을 통과한다. 그 결과는 생산 요소들이 가치보다도 큰 가치를 가진 상품이다. 3단계 자본가는 판매자로 시장에 되돌아온다. 기업 소유자가 자기가 소비하기 위해서 상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팔라고 만든 거죠. 그의 상품은 화폐로 전환된다. 곧 유통이 상품은 화폐를 통과하는 C에서 M을 통과한다. 미리 적어놨죠. 다시 화폐로 돌아오죠. 순환 과정에서 대상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과 비슷하나요? 동양의 인식 방법과 비슷하죠. 태극이나 팔개나 다 순환의 이치가 간직되어 있잖아요. 그래요. 그럼 주로 이제 동양인들이 그 순환 속에서 대상을 인식하는데 그래요. 마르크스가 순환적인 순환적 과정 속에서 대상을 인식하고 있는데 동양 철학을 많이 공부했냐? 많이 공부하면서 어떤 순환의 인식 방법을 일부 깨우쳤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동양 철학을 깊이 연구했다는 흔적은 없죠. 하지만 이제 그래요. 해겔을 연구하는 흔적은 있죠. 뭐 해겔 논리학 같은 거. 그리고 해겔은 동양 철학을 깊이 연구했어요. 태극이나 팔계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해겔의 논리학을 보면
순환에 의한 인식 방법이 나와 있어요. 마르크스는 동양철학을 따로 연구했다는 흔적이 없으니 해겔이 얻은 순환 속에서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 그 형식을 통해서 견해를 만드는데 힘썼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요. 주석이 달려 있죠. 그거고 여기 또 주석이죠. 66번. 국부론의 변형 발전된 형태가 자본론이라는 점에서 국부론에도 부정적 측면이 있다. 국부론이라면 무조건 좋은 책, 그렇게 보는데 좋은 책이죠. 근데 좋은 책이라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 나쁜 견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시각으로 글을 접하느냐, 그런 게 중요하죠. 어떤 그 견해를 만들든 견해를 접하든 항상 중요한 게 어떤 의지인가요? 진리로 자비와 사랑을 실현한다. 그런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 국부론을 접하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얻는 뜻도 달라진다. 그래요. 불안한 전환을 했으나 200년 전 분석에 필요한 개념들을 포착하여 순환구조로 경제현상을 설명하려고 했으니 놀라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불완전하다고 하면 조직체에 대한 분석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조직체를 만드는 활동을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경험을 무시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기업을 만드는 활동은 뭔가요? 기업 소유자의 활동이죠. 기업 소유자의 활동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가치를 발견하긴 하였으나 가치의 개념이 불완전한 형태를 필연적으로 지닐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았다고 하겠습니다. 가치는 뭔가요? 활동인데 기계의 활동은 가치가 아니죠. 인간의 활동 지출이 가치인 거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남은 시간은 태열 금화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계별로 두 가지 효험이 있다고 그랬죠. 일단은 어떤가는 신에게로 돌아가서 어떤가는 신을 강림시키는 단계. 그 단계에서는 또 어떤가는 신의 뜻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가 있나요? 2단계. 2단계는 이제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드러난다. 어떤가는 신의 마음은 황금꽃이라고 하죠. 그래요. 뚜렷이 드러나는 단계가 있다. 그런 단계에 이르면 그 사람은 이제 일반인과는 달라진다. 그런 사람을 동양에서는 황금꽃을 드러낸 신선, 금선이라고 불리죠. 혹은 부처라고 불렀다. 동양에서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진 않았겠죠. 서양에서는 또 그러한 일이 일어난 사람이 있겠죠. 그러한 사람은 뭐라 불렀나요? 서양에서는 선지자라고 불렀죠. 그래요. 선지자, 예언가, 그런 식으로 불렀겠죠. 보통 선지자라고 불렀죠. 두 번째 효문, 두 번째 누구나 겪는 효문 뭐라 했나요? 십자군으로 인해 생긴 인간의 마음이 사라지고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사라진다.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나타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착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겠죠. 또 세 번째는 누구나 공통적으로 겪는 경험을 뭐라 했나요? 어떤가는 신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 그 말은 언제든지 원하면 어떤가는 신과 합의를 할 수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요. 그리고 또 뭐라 했나요? 또 다른 효험이 있다. 근데 그 효험은 다르게 나타난다. 사람들마다. 그 사람마다 부여된 뜻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이죠. 선천일기. 원래 붙어있는 하나의 기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뒤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용을 잘 들은 이들은, 이해한 이들은 선천일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겠죠. 선천일기는 어떤 간의 신이겠죠. 선천일기 즉 제현전 증험중. 그래요. 어떤 간의 신이 선천일기가 그래요. 현재 앞에 나타난다면, 눈앞에 나타난다면, 접촉한다면, 어떤 간의 신이 앞에 나타난다면, 어떤 간의 신을 접촉한다면, 그래요. 그렇죠. 나타나는 일을 경험한다면, 경험 중에 있다면 스스로 따져보게 된다. 자토. 그래. 일기작도, 일기는 선천일기를 가리키겠죠. 선천일기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선천일기는 도대체 이 접촉하는 존재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왜? 그래요. 그런 이 선천일기가 왜 무엇이지 하고 이제 궁리하게 되고, 왜 나타났지 이렇게 궁리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래, 궁리하게 되고 또 뭐라 하네요. 단역 립성, 단 역시 바로 생긴다. 다는 모르겠나요? 어떤 가는 신의 마음이 바로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가는 신의 마음이 생겼으니까 이제 뜻이 하나씩 드러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종 요약하고 있는 거죠. 차 1, 2 진서주야. 그래요. 이는 하나의 립은 씨앗이죠. 씨앗의 형태인데 참된 하나의 구슬이다. 구슬은 보배죠. 보배와 같다. 그 비유적 표현이죠. 어떤 간의 신은 계속 비유적으로 표현하죠. 근데 왜 씨앗을 비유하는 이유가 있겠죠. 어떤 간의 신 뜻을. 씨앗은 어떤가요? 뭐 사과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처음엔 다 씨앗의 형태죠. 씨앗만 보고서는 사전에 지식이 없다면 이게 어떤 나무가 될지 알 수가 없죠. 처음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라봐야 안다는 거예요. 어떤 간의 신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키워봐야 무엇인지 알게 된다. 구체적 내용을. 처음에는 그냥 씨앗의 형태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간의 신의 뜻이 마음에 나타나더라도 어떤 간의 신의 뜻이 어떤 간의 신을 강렬하게 느끼지 못하면 어떤 간의 신의 뜻을 알아채지 못하기도 하겠죠. 일립복 일립. 한 씨앗 한 씨앗을 거듭 얻어나가노라면, 어떤 간의 신의 뜻을 거듭하여 얻어가노라면 이 말이죠. 종미지저. 미약한 단계에서 뚜렷이 드러나는 단계로 그래요. 뚜렷이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한 방에 깨닫는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한 방에 깨닫는다를 어떻게 풀어내에 따라 다른 거죠. 어떤가는 신의 존재를 어떤가는 신을 접촉했다. 그러면 어떤가는 신으로부터 마음을 전달받아요. 그 단이라고 하죠.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 어떤가는 신의 뜻이 드러나겠죠. 근데 그래요. 넉스 작용을 거치고 어떤가는 어뢰 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면 구체적 내용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설사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얻더라도. 그래요. 단번에 인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얻는 것을 사람들은 착각하여 단번에 깨닫고 단번에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야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 말이죠. 유시시지 선천일립시야. 이러한 것이 그때그때 있는 원래부터 있는 선천 일립시야다. 하나의 씨앗이다. 씨앗이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선천 일립이 있죠. 선천 일립과 선천 일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선천 일기는 어떤 거는 신을 뜻하고 선천 일립은 어떤 거는 신의 뜻을 가리키죠. 유통체지 선천 일립. 그런데 어떤 거는 신의 뜻에는 어떤 게 있냐면 통체, 전체를 가리키죠. 일체를 가리키죠. 일체를 간직한 선천일립 또한 있다. 어떤 간에 신의 뜻이 있다. 일체를 간직한 어떤 간에 신의 뜻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죠. 내지 무량야. 그래, 일체를 가리키는 어떤 간은 신이 있어. 신의 씨앗이 있어. 헤아릴 수 없는 크기를 지니고 있다. 무엇을 가리킬까? 그럼 그 뒤에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일립유, 일립령량. 어떤 간의 신의 뜻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간의 신의 뜻, 하나의 어떤 간의 신의 뜻에는 그에 걸맞는 하나의 어떤 간의 신의 뜻에 간직될 힘이 있다. 그럼 어떤 간의 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마다 다른 힘을 가지고 있겠죠. 차요자기박대. 그래요. 위제일의. 근데 무엇이 중요하냐? 일체를 간직한 어떤 간의 뜻을 얻기 위해서는 차는 그런 걸 가리키죠.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다. 스스로 키우는 것이다. 뭘 키운다는 건가요? 스스로 얻은 마음에 있는 어떤 간의 신의 뜻이 있겠죠. 스스로 어느 어떤 간의 신으로부터는 뜻을 돌리며 살피면서 넉스작용을 거치고 어리작용을 일으키면서 계속 키우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간의 신의 뜻을 또 얻고 일립복 일립 이렇게 적어놨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일체를 간직한 어떤 간의 신의 뜻을 얻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키우는 것이다. 그것이 제1의 제일 중요한 것이다. 딴 방법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남이 한 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자기 마음에 드러난 어떤 간의 신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노라면 결국 어느 순간 일체를 간직한 어떤 간의 신의 뜻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참뜻을 보겠습니다. 어떤 간의 신을 직접 접촉하게 되면 이 존재는 도대체 무엇이지? 왜 내 앞에 나타났지? 하고 궁리하게 된다. 어떤 간의 신을 경험하면 어떤 간의 신의 마음 역시 바로 얻게 되는데 이는 뜻의 형태로 하나의 씨앗과 같은데 보석과 같이 귀하다. 보석 모두 어떤 간의 신의 뜻을 하나하나 온도라면 처음에는 희미하게 직관적으로 알 뿐이지만 결국 뚜렷한 모습을 알게 된다. 어떤 간의 신의 뜻은 처음에는 그 모습을 잘 알 수 없고 나무와 같이 자라며 자란 뒤에야 그 모습을 알 수 있기에 씨앗에 비유되며 고대 동양인들은 이와 같은 뜨거운 신의 뜻을 원래부터 있는 하나의 씨앗이라고 불렀다. 선천일립이라고 불렀다. 그렇죠. 이와 유사한 비유로 원래부터 있는 하나의 키가 있는데 선천일기는 어떤 간의 신을 가리킨다. 어떤 간의 신의 뜻에는 그 뜻에 걸맞는 힘이 간직되어 있다. 어떤 간의 신의 뜻에는 일체를 간직한 어떤 간의 신의 뜻이 있고 이와 같은 씨앗은 한계없이 끝없이 커지며 그래요. 그 뜻에 간직된 힘의 크기는 측량할 수 없다. 일체를 간직한 어떤 간은 신의 뜻을 얻는데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넉스의 작용을 거치고 어리작용을 일으켜 자신에게 부여된 어떤 간의 신의 뜻을 찾아 헤아리고 실천하며 살아가노라면 일체를 간직한 어떤 간의 신의 뜻 역시 얻게 된다. 이와 같은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 일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사실은 3단계, 4단계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간의 신의 뜻을 드러내고 어떤 간의 신의 마음을
힘이 드러날 수 있죠. 그럼 또 다른 단계는 뭔가요? 일체주의 씨앗을 얻고 일체주의 구체적인 내용을 드러내는 것이겠죠. 그럼 일체주의 구체적인 내용을 드러내면 어떻게 되나요? 일체는 무엇이 간직되어 있나요? 어떤가는 신의 뜻 모든 것을 가리키죠. 모든 것을 간직한 또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가는 신의 힘이 간직되어 있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표 정리해놨죠. 효험 정리표 1단계. 어떤가는 신에게로 회귀 무국이라 하죠. 이 어떤가는 신강림 태극이라 하죠. 세 번째, 시작과 같은 어떤가는 신의 뜻 드러남. 이게 1단계죠. 2단계 뭔가요? 어떤가는 신의 마음 드러남. 일부든 전체든 드러나는 거죠. 그것을 황금꽃이라고 부르죠. 사람 자체가 바뀐다. 뭐라 했나요? 보통 사람이 동양에서 부처나 금선으로 불리는 상태로 바뀜. 글이 나와있죠. 3단계 어떤가는 신의 힘이 간직된 일체주의 씨앗 드러남. 여기서 언급하고 있죠. 마지막에 신의 뜻에는 어떤가는 씨앗에는 다 힘이 들어있다 했죠. 어떤가는 신의 4단계 그럼 뭔가요? 일체주의 씨앗이 드러나는 게 3단계가 되는 거죠. 4단계는 뭐가 되나요? 일체주의 완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화된 어떤가는 신의 힘이 실현되겠죠. 힘이 간직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겪는 자잘하며 이 세 가지가 있죠. 어떤가는 신의 소리 듣게 돼요. 집착으로 인해 생긴 마음 사라짐. 어떤가는 신의 마음 생김. 집착으로 인한 마음 고통 사라짐. 공통상 언제든 어떤가는 신과 합일 가능이겠죠. 또 이해 효험이 또 있죠. 사람마다 부여된 능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왜? 부여된 어떤가는 신의 뜻이 다 다르기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죠. 공통적으로 부여된 뜻이 있고 다르게 부여된 뜻이 있다 했죠.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고 다르게 드러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효험이.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